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조금 이제 현상적으로 볼 때 아쉬운 점이 좀 네. 그런 점이 좀 있긴 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선거운동을 하고 또 지금 현재도 아마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네. 국민 대통합이라고 합니다. 또 이념적인 문제라든가 세대간이라든가 소득계층 문제라든가 뭐 여러 지역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 어울러 가지고 같은 대한민국, 하나의 대한민국이 되어야만 우리가 한 단계 더 테이크 그걸 100% 대한민국 예, 표현하셨죠. 100% 대한민국. 네. 지금도 여전히 있다.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인사를 할 때 우리 대통령께서 뭐 국정 철학을 같이 하고 또 특히 이제 전문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전문성.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제 공적인 라인을 이렇게 공적인 라인에 보고 공적인 라인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 이 프로세스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선 때 아무리 같이 이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딱 되셔버리면 이제 정부의 어떤 산하기관이라든가 그런 어떤 공적인 라인을 통해서 주로 이제 많은 보고를 받으시고 또 의사결정도 그런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전문성을 중요하시다 보니까 전문성 하면 현재의 어떤 그 공직에 계시는 분들 하고 인연을 맺고 있는 또 거쳐갔던 이런 사람들로서 이제 인사가 채워지는 그런 경향이 좀 관련 출신이 많이 중용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접촉을 하고 또 그 인연을 따라 이렇게 배치가 되고 하다가 보니까 좀 이렇게 그 어떤 지역 안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소홀한 점이 좀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부터는 예. 아마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는 정비가 되었으니까 네. 앞으로 보완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도 형평에 좀 맞춰서 그야말로 국민 대통합하는 그런 정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글쎄요, 제가 그 청와대의 상황 또 김기춘 실장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보고 라인이라든가 지휘 라인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긴 합니다. 예. 그러나 제가 볼 때 우리 김기춘 실장께서는 국회의원도 삼선을 하셨고 예. 과거에 검찰총장도 하셨고 해서 이제 더 개인적으로 자기가 무언가를 어떤 야심이 있다든가 목적이 개인적인 목적이 있다든가 이런 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오로지 이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을 하실 분이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들으셔가면서 앞으로 잘 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가지고는 그 비서실장 혼자서 무슨 결단을 내리고 혼자서 어떤 그 결정을 하고 그런 이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인사위원장이 합니다만 각 부서마다 다들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또 보고를 들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김기춘 실장이라고 해서 그분이 들어가심으로 해서 무슨 공안 정국이 형성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아니다. 예. 그건 뭐 저는 그런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예. 누군가 이제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네. 그 어떤 대통령에 대한 단점이라고 싶고 공격하기 위한 빌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평소에 이제 대통령께서 참모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도 허심탄회하게 이거 다 이야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때로는 어떤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는 관계까지도 제가 보고 하거든요. 정개특위에서 좋은 결론이 나오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공천 기초 단체장,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이제 공천을 해서 이제 선거를 치르는 거 이런 것들도 한편으로 보면 장점이 있습니다. 그 공천 과정에서 사람을 이렇게 그 어떤 자질과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걸르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또 좀 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가진 사람이 우리 당 후보로서 나감으로 인해서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기초의회라는 기초단체장은 사실 풀뿌리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생활 정치라고 한다면 중앙 정치에 예속되어서 정쟁하고 관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주민들을 위한 실생활의 일들을 다루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단체장과 기초의회는 공천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다만 이제 정치개혁 특위가 이제 그 동수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야당에서는 그것을 실제로 이제 그 공수를 안 해도 당론으로 정했다라고 정했죠. 말씀은 하지만 그러나 또 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게 진정성이 있는지 좀 걱정스러운 점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정당 공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걱정들 때문에 이제 정당 공천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공천이 없다라고 한다면 돈 있는 사람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역에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많고 또 한 번 됐다고 한다면 능력과 자질에 관계없이 또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그 판단력이 가볍지 않습니다. 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치우치거나 모자란 점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 전체가 대선이라든지 지자체 선거라든지 해서 표로서 나타내는 그 의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중해야 될 만큼 바른 그런 판단을 내리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정당 공천제를 이제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구청장, 제대로 된 그 부업에 기초의회 의원들이 뽑히지 않을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한 지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여론상으로 보고 또 지역별로 제가 있는 부산만 하더라도 상당한 새누리당 또 현재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 같은 것들이 여론조사상으로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정책을 내놓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제대로 된 사람만 뽑는다고 한다면 우리 새누리당이 대체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겠는가. 수도권에서 그래 보시니까 뭐 수도권에서도 그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제대로 된 어떤 정책, 제대로 된 사람 이렇게 후보만 내놓는다면 승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또 이렇게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 중간 평가 또 지자체 선거를 그렇게 바로 직결시키는 것은 또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 줄 알고 있고 저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황운여 대표 체제가 그런 대로 지금 순항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잡음도 있고 또 위태위태한 장면도 연출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나름대로 슬기롭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 지자체 선거 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7월 달에 또 우리 재보궐선거가 제법 한 7개, 10개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 전에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은 약간 좀 이렇게 위험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어떤 내부의 어떤 갈등 같은 것들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고 그걸 통해서 지자체 선거에 좋지 않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황운여 대표 체제가 온전하게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대위 체제로 가든 아니면 선대위 체제로 가든 해서 7월달을 넘기고 전당대회를 해서 제대로 된 지도부를 뽑는 것이 당의 안정적인 기반을 만드는데 필요하다.
지금 이제 저희들도 내년 지방선거에 관해 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여론조사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일반 국민들은 지금 사실은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경제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선거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현상에 대해서 그 지금 그 관심을 가질 그런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시기도 아직 멀었기도 하고 예. 다만 이제 언론이라든가 정치 관계에 직접 이제 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 안철수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따름이지 일반 국민들은 안철수 또 안철수의 정치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없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국민들하고 예. 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그런 어떤 인식의 차이, 온도의 차이, 관심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저만 하더라도 사실 최고위원을 하고 사무총장을 하긴 했지만, 박근혜 정부 만들기에 대해서 이제 치중을 했었고, 제가 재정치를 바로 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재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립각을 세워서 나를 위한 어떤 이벤트, 또 나를 위한 어떤 선명성,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강한 임팩트도 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박근혜 정부 만들기에 치중을 하다 보니 그런 겨를이 없었고, 또 사무총 최고위원 했다 하더라도 정치권이라든가 또는 이제 여론 주도청 말하자면 예. 그분들에게는 내가 알려져 있을지 몰라도 일반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지역구가 해운대고 우리 해운대에서 또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서병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다. 저는 그 동남권 신공항이 가덕도에 반드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 반드시 와야 된다. 예, 반드시 와야 된다. 왜냐, 이건 이제 우리가 신공항, 부산에서 신공항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 뭐 그냥 우리가 국내공항 하나 옆에 가까운 곳에 국내공항 하나 만들겠다 이런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 김해공항이라고 하는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이런 것들이 국제 이제 수요, 물류 어떤 그 여객 수송 이런 것들이 2020년도가 되면 포화 상태가 된다. 공항 자체가. 그래서 그럼 다 동의하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24시간 뜨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그런 수요도 수요지만은 그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수도권 위주로 이렇게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극화 체제, 양극화 체제,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 전체의 어떤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다른 대도시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할 수 있는 도시가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경제권이라고 봅니다. 700만, 800만, 울산, 부산, 경남. 거기에 어떤 산업, 또 정주 환경, 여러 가지 물류 환경 이런 것을 갖다 이렇게 그 배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 간의 어떤 경제에서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저는 구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항만이라든가 무슨 또 다른 이제 육로라든가 이런 것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항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포트 시스템 공항까지 해서 반드시 갖춰야 되고 그것이 곧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력을 높이는 동인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내가 볼 때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항공 관계자들,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허브공항, 인천공항이 있는데 뭐 부산이든 아니면 밀양이든 아니면 딴 데든지 간에 왜 24시간 뜨고 내리는 허브공항이 필요하느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뒷짐지고 그렇게 방치를 하고 오히려 또 그걸 빌미로 해서 공항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본다면 이번에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동남권의 공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입지는 용역 기간에 맡겨가지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면 따라서 하겠다.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렇게 해서 공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전자에서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가덕도에 가는 것이 국가 전체 경제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또 이 우리 교통 관계자들의 분위기도 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근데 지금 그 연구가 영역이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입니다. 아, 언제쯤 결과는? 제가 볼 때는 그게 몇월 달 그거까지는 내가 아직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아마도 항공 수요 조사에 대한 것은 지자체 선거 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부산에 동남권에 기회가 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예. 세계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동북아라고 하는 곳의 그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일본, 중국, 러시아 이 극동아시아 지역,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외교,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 전체 세계 GDP의 한 20% 이상을 이쪽 영내에서 생산을 해내고 있을 정도고 그 중요성이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부산이 그러한 상황에서 해야 될 역할 또는 부산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이 무언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동부아시아 지역에 보면 한 두 개 경제권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한민국 중심으로 본다면 하나는 환황해권이고 또 하나는 환동해권입니다. 예. 그런데 이 환황해권은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상해라든가 뭐 베이징이라든가 아니면 천진, 그다음에 칭다오, 또 우리 서울, 인천, 경기도, 충청도 해서 지금 영내의 어떤 생산이라든가 경제 이런 것들이 역동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동해권은 아직도 잠재력만 있는 곳이지 제대로 이제 국가적인 관심이라든가 역할 같은 것들이 아직도 집중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중국도 이제 동북 삼성, 지린성이라든가 뭐 요령성이라든가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들도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런 인식 하에서 진행이 되긴 합니다만 상당한 투자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바이칼이라든가 이런 극동 시베리아 쪽에 투자를 상당 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본도 과거에는 우리가 일본 동쪽에 이제 큰 도시들이 있었으면 후쿠시마 이제 사태 이후에 보면 서안 쪽에 어떤 경제들에 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환동에 우리나라의 동해 쪽에 면에 있는 나라들의 어떤 경제적인 앞으로 활성화 이런 것들이 아마 주목을 받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누가 어느 도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부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쭉 그 역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200만 이상 되는 도시가 잘 없습니다. 그 후쿠오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뭐 한 200만 채 안 되는 그런 도시거든요. 근데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울산하고 경남 이권역을 제대로 이끌어서 광역 경제권이 각각의 그 특색, 지역적인 특색, 장점을 가지고 분업하고 협업하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의 주도적인 그 환동해권의 주도적인 어떤 그 중심 도시가 되고 모든 이제 영내 물류들이 이쪽으로 모이고 그래서 세계로 뻗어나고 세계에서 오는 것이 우리 부산을 통해서 이 환동해권 영역으로 분배되는 그런 이제 어떤 수도로서의 경제 수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이제 북극 항로 앞으로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된다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지정학적 가치 자체가 아마 상당히 틀려질 것이고 또 산업 구조도 상당히 변화가 될 겁니다. 그 북극 항로의 어떤 그 중요한 위치에 또 부산이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요 얼마 전에 우리 푸틴 대통령이 왔습니다만은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을 통해 가지고 낮은 하산을 통해서 무슨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있는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 세 가지 것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부산이라고 본다면 또 그것을 위한 준비를 우리 부산이 해나간다면 부산이 과거에는 또는 대한민국 부산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과거에는 그 힘센 나라들 속에서 수동적인 어떤 역할을 늘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한 어떤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을 부산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 방금 말씀하신 이제 일자리 창출 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창업도시 부산 네. 이런 것을 1,000개 말하자면 뭐 1,000개의 아이디어, 1만 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바로 일자리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앞으로 그 구상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자면 이제 부산이 가지고 있는 부산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이제 해양, 조선, 뭐 항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숙련할 수 없는 거. 이미 조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조 기술이라든가 수주량이라든가 하는 것이 이미 세계 최고의 어떤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핵심 부품이라든가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에 달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상당한 어떤 기술 습득이라든가 수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해양 플랜트입니다. 해양 플랜트. 그래서 해양 플랜트라고 하는 것이 심해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의 어떤 그 해저 탐구를 하고 자원에 대한 분석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도의 굉장히 많은 어떤 기술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좀 인재를 양성하고 R&D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부산의 산지에 있는 대학과 업계가 얼마만큼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가 필요한 것을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것을 위한 네트워킹을 시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 있는 우리가 영화, 영상, 애니메이션, 관광, 마이스 산업 이런 쪽도 부산이 강조하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대로 IT 산업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융합을 해서 좀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시정부가 투자를 하고 말하자면 인재 육성과 그 분야의 R&D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고 네트워킹을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이 이제 과거에는 첫째가 국가 발전, 국가가 주도하는 대기업 중심, 중화공업 중심 이렇게 해서 소수의 엘리트들을 키워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낙수 효과를 봐가지고 국민들에게 네. 이렇게 국민소득을 올려주는 그런 정책을 써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점부터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것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중요한 네.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될 것이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해왔다고 한다면 네. 이제는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 강화된 지방의 경쟁력을 통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한쪽은 사람이고 저리거 사람이고 한쪽은 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말씀하셨던 데는 이제 지방 재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 실제로 쓰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한 6 정도 쓰고 한 5.5 정도 쓰고 중앙정부가 4.5 정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쓸 수 있는 재원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2 정도밖에 안 되고 중앙정부가 8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럼 걷은 8을 가지고 그 2에서 지방정부에 5.5로 늘릴 때까지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 형태로. 그냥 주면서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마음대로,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돈을 쓰도록. 이렇게 해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다. 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재원을 제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도록
충분히 자주 재원을 마련해 주는 그런 것이 급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지방 소비세 이런 것들도 제가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해서 그때 5%의 부가가치세를 지방 소비세로 전환을 해서 지방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번에 어제 그제 이제 법이 통과가 돼서 그게 11%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취득세 부분, 지방자치단 취득세 부분이 이제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라서 그것을 이제 커버하기 위한 그런 배려도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주 재원을 확보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활성화라든가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데 쓰라라고 해서 그런 것을 이제 지방소비세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말씀하셨던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특징을 살려서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주 재원 확보, 그것이 필요하다. 그 법이 좀 예. 지금 계속 이렇게 했지만 또 다른 것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걸 추진을 해야죠. 이제 선출직의 경우에는 일을 하다가 보면 다음 선거 뭐 이런 것을 겨냥을 해서 단기간에 부산이면 부산시 장기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서 주춧돌을 놓는 그러한 어떤 정책을 실현하는 것보다는 실효성, 장기적인 어떤 효율성의 실효성은 없지만 그때그때의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정책에 이렇게 치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그 커다란 어떤 이벤트 행사를 뭐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데 치중을 하는데, 저는 좀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반드시 내가 나중에 그만두고 나오더라도 한 10년, 20년 돼서 뒤돌아보니까 부산이 이렇게 발전이 됐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때 해서 디딤돌에 대해서 해왔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앞으로 해서 제대로 된 부산이 정말 어디에 내놔도 자신감 있고 또 긍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래도 박근혜의 현 대통령하고 호흡을 가장 오랫동안 맞춰온 그런 어떤 경험과 경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입안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현 정부의 또 정책 결정자들하고도 가장 이제 소통이 잘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다면 가장 누구보다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우리 당의 국회의원 해운대 내가 구청장을 한 2년을 했었습니다만 뭐 제가 다 해운대를 만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정치를 하는 이런 동안에 해운대가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또 그런 경험도 살리고 또 이제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도 하고 당에서는 여의도 연구소장 또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최고위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이제 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대통령 만들기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왔었고, 또 2007년도 첫 번째 대통령 우리 한나라당의 대통령 경선 그 이전부터 우리 현 대통령하고는 인연을 맺어서 캠프에 참여를 한다든가 해서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제 대통령의 어떤 성격과 지향하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연 같은 것들을 부산에다가 접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그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산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우리가 잘 살려서 부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들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슬기와 지혜를 다해서 힘을 뭉친다면 우리 부산이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우리 부산이 태평양권을 주도하고 우리 부산이 세계를 주도하는 그러한 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